여러분의 노후 준비 얼마나 되셨나요? 올바른 퇴직금 활용과 함께 재무설계 교육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정보 전해주실 박종진 전문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무설계사 박종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이 너무 기대되는데 주제를 보니까 랜덤워크 이론이에요. 지난 시간 코스플라니의 개를 통해서 주식 투자에 어떤 지표를 활용하면 좋을지, 왜 주식과 가치가 서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 연관성에 대해서 들었다면은 오늘은 랜덤워크 이론을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이론은 어떤 거죠? 그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네.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원칙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이 랜덤워크 이론을 뽑겠습니다. 그중에서 딱 하나 뽑아야 되는데 랜덤워크 이론 뽑아주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어떤 이론이길래 우리 박승훈 전문가님께서 선택을 하셨을까요? 랜덤워크 이론은 한마디로 이제 시장에서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이론이에요. 네. 그래서 과거가 미래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는 다 알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지 못한 정보는 나도 모르기 때문에 네. 초과 수익률, 시장의 어떤 전체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이론인데요. 그 슬라이드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사람이 이제 술을 마시면 그래서 술에 취하면 사람이 네. 좀 비틀비틀 걷잖아요. 네. 그래서 비틀비틀 걷는데 만약에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어떤 일직선을 딱 그어놨다고 했을 때 술에 취해서 좌측으로 한 번, 우측으로 한 번, 좌측으로 한 번 이렇게 비틀비틀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우좌우니까 그 다음에는 좌측으로 비틀거릴까요? 아니면 우측으로 비틀거릴까요? 그걸 예측하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렵잖아요. 네. 과거에 우좌우의 패턴이 있었다고 해서 당연히 다음번엔 좌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때에 따라서 그냥 우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주가의 어떤 과거 패턴이 있잖아요.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는 패턴이 있었는데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할 때 그 종목의 과거 패턴이 어땠다고 해서 지금도 그 패턴하고 어떤 비슷한 그림이 그려졌어요. 네. 상승 하락 했는데 상승 하락 상승했어요. 그럼 하락을 할 거냐라고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랜덤워크 이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식을 예측하고 미리 예단하는 건 불확실하다, 힘들다라는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요, 전문가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차트도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이게 모두 다 말짱도로 꽝이라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랜덤워크 이론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그런 어떤 과거의 데이터라든지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투자 전략을 짜고 투자를 하는 것이 무의미한 전략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원칙을 제가 신뢰하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주식 시장을 예측 전망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예측을 할 때 마음가짐의 자세인데요. 네. 어떤 주식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선행지수고 변화가 무쌍하고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 주식 시장은 상당히 변화가 많은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내가 예측한 것이 반드시 맞을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측을 하긴 하지만 내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더 많아라고 겸손하게 생각하는 자세로 임해야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어떤 한 가지 전략만 딱 마음속에 놓고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난 그 전략을 펼 거야. 이런 자세가 아니라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좌측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우측으로 넘어질 수 있어. 다만 내가 생각할 땐 좌측이 좀 가능성이 높을 거는 같아. 그러면 좌측으로 넘어질 때는 난 이런 전략을 펼 거야. 네. 우측으로 넘어질 땐 난 이런 전략을 펼 거야. 뭐 오른손으로 짚고 이렇게 넘어질 거야. 좌측으로 넘어질 땐 왼손으로 짚고 이렇게 넘어질 거야. 하는 것처럼 주가가 상승할 땐 난 이런 전략을 펼 거야. 하락할 땐 이런 전략을 펼 거야. 여러 가지 전략을 대비해 놓은 상태에서 시나리오가 실제 이제
상황이 되면 둘 중에 뭔가 맞는 게 있겠죠. 여러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 그 맞는 것에 맞는 전략을 펼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너무 예단하고 확신을 갖지 말자라는 걸로 들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못 맞출 거 난 그냥 공부 안 하고 주식 투자할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도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분들도 뉴스도 보고 정보도 공부하고 분석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 슬라이드 보시면 가장 유명한 그 차트 보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그 쌍봉 낙타형, 이중천장형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네. 보시면 이제 가운데 그 두 개의 혹이 있잖아요. 그게 뭐 천장을 두 번 그렸다 해서 이중천장형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낙타 중에 혹이 하나인 것도 있고 두 개인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개인 낙타를 쌍봉 낙타라고 하거든요. 봉우리가 두 개다. 그래서 그 모양이죠. 그러면 내가 이 어떤 종목의 주가가 이 쌍봉 낙타를 과거에 그렸었다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쌍봉 낙타 중에 한 요쯤까지 그렸어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는 접근은 상당히 무모한 접근이다라는 거죠. 참고는 할 수는 있지만 네. 다른 지표를 전혀 보지 않고 단순히 어떤 차트의 모양새만 보고 이 쌍봉 낙타가 항상 많이 나타나니까 네. 이번에도 반드시 나타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보수적인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결국에 주가라는 건 상승 아니면 하락이잖아요. 아주 네. 단순화 시켜버리면. 물론 보합도 있지만 보합은 크게 위험은 없으니까요. 상승과 하락에서 이제 기로에 서게 되는데 태풍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매년 이제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적인 지리적 위치 때문에 네. 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네. 그러면 태평양에서 태풍이 발생한 건 이미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방향이 한반도 쪽으로 오고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한반도를 가로지를지 네. 동해안이나 서해안으로 빠질지 이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사실. 네. 그러면 풍속은 어느 정도일까? 그 태풍의 강도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예측을 해보지만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온다는 가정하에 한반도를 가로지른다는 가정하에 그것도 강한 규모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근본적인 가정을 해놓고 대비를 하거든요. 대비를 했는데 실제로 비껴갔어요. 그러면 큰 피해가 없겠죠. 네. 그러면 그랬다고 해서 대비를 한 게 무의미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대로 태풍은 반드시 비껴갈 거야 라고 확신을 한 상태에서 저희의 예측과 다르게 한반도를 강타해버리면 그 피해는 엄청나겠죠. 네. 그러면 두 가지 다 안 맞은 경우잖아요. 우리나라에 피해를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껴간 경우 또는 피해를 안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강타한 경우 두 가지 다 예측이 빗나갔지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피해가 많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상승장과 하락장, 나에게 이익이 날 수 있는 상황과 손해가 날 수 있는 상황 두 가지가 다 올 수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손해가 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상승한다면 그냥 보유하면서 가면 되는 거고 하락했을 때 그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마음속에 두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하락을 하지 않았다? 그럼 행복하게 상승장의 수익을 누리시면 되지만 네.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하락장을 맞이하시면 당황하시게 되고 그러면 잘못된 어떤 급작스러운 판단에 의해서 큰 손실을 보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사실 우리가 수학할 때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은 모든 일에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를 하잖아요. 주식 투자도 그래야 된다. 너무 확신을 갖지 말자라고 들리는데 태풍으로 예를 들어주셨죠. 네. 이번엔 그럼 정말 주식 시장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주식 시장에서요. 네. 만약에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과 예측도 비슷한 관점에서 한번 보면요. 내가 이렇게 예측했으니 예측대로 움직일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특히나 더군다나
작년처럼 2020년 작년처럼 코로나 위기 때문에 4월 달에 폭락을 한 이유 코스피 지수가 1,400대로 떨어진 다음에 지금 3,000을 뚫었잖아요. 네. 사실 어떤 종목을 사셨든 그 이후에만 사셨다면 폭락장 이후에만 사셨다면 심지어는 폭락장 좀 전에 사셨어도 회복이 됐으니까 어느 종목을 사셨던 어떤 업종을 사셨던 사실 대부분 수익을 냈어요. 네. 이런 경우가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쉬운 거구나. 내가 어느 업종 어느 종목을 사도 그냥 수익이 나. 다만 수익의 차이는 있었지만 다 수익이 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오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아, 주식 투자는 쉬운 거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향방은 내가 맞출 수 없다.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먼저 예측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으로 예측을 해서 보통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함이고 네.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판단이 내가 지금 사는 가격보다는 더 비싸질 거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산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측대로 되지 않았을 때, 즉 내가 생각했던 대로 상승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전략을 반드시 짜놔서 하락하지 않고 예상대로 된다? 그러면 유지하거나 네. 적정한 타이밍, 내가 원했던 수익, 목표로 했던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해피하게 여유 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반대의 경우,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이 왔을 경우, 즉 태풍으로 예를 들면 한반도 강타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미리 준비해놨던 전략 대비대로 에어컨 실외기 꽁꽁 묶고요. 네.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획했던 대로 안전하게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실행에 옮기셔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랜덤워크 이론의 사례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랜덤워크 이론 그러면 진짜 그렇게 알 수가 없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마 이 사례를 들으시면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우리나라 증권 포털 사이트 팍스넷에서 네. 2009년 6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그러니까 채 2달이 안 되는 기간이에요. 만으로 따지면 1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진행을 했던 사례인데요. 앵무새와 개인 투자자의 어떤 투자 대결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앵무새는 당시에 그 딸기라는 이름을 가진 앵무새였었어요. 이쁘죠? 네. 그 파푸아뉴기니산 암컷 앵무새였는데 5살짜리였습니다. 네. 짐승들은 한 살이 10살 정도 사람으로 치면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고요. 큰 성인 그러니까 성인 새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일반 투자자 10명이 이제 같이 가상 투자 대회를 한 거예요. 앵무새 한 마리와 일반 투자자 10명. 투자 방법은 이제 딸기는 그 HTS를 입력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앵무새니까. 그렇죠. 그래서 앵무새인 딸기는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5개 기업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조리용 장난감 공을 이제 앵무새가 그걸 고르면 네. 거기 써 있는 종목을 투자하는 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고요. 일반 투자자는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개인당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자신들이 이제 원하는 종목을 자유롭게 매매를 했어요. 이 일반 투자자 10명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6명은 투자 경력이 5년 이상 되는 베테랑 개미들이었고 네. 4명은 투자 경력이 심지어 10년 이상 되는 베테랑들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뭐 1, 2년 해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경험이 그래도 있으신 예, 분들이에요. 나름 산전수전 겪어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 방법 이해되시죠? 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당연히 그 주식 투자자분들이 이기지 않았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네. 근데 결과는 어땠냐면 앵무새 딸기의 수익률이 14.6%였습니다. 심지어는 순위가 3위였어요. 아, 그래요? 일반 투자자 10명의 평균 수익률은요. 마이너스 0.8%였습니다. 손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딸기가 3위라는 얘기는 2명만이 딸기보다 높은 수익률을 냈다는 거죠. 앵무새보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10명 중에 인간 10명 중에 7명은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딸기가 3등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딸기가 정말 운이 좋았던 거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찾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좀 무대를 바꿔서 한국이 아니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000년 7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이건 좀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습니다. 네. 한 10개월 정도 남짓하는데요. 이 10개월 정도 동안 투자를 한 거예요. 이때는 앵무새가 아니라 대신 원숭이 한 마리와 심지어는 이번에는 일반 투자자 외에 펀드 매니저를 포함시켰어요.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는 분들, 펀드 매니저. 매니저를요? 네. 네. 펀드 매니저 4명, 일반 투자자 4명, 그리고 원숭이. 9개의 주체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상 투자 대회를 했어요. 뭐 방법은 비슷했겠죠. 원숭이한테 뭐 공 같은 거를 선택하게 해서 상위 종목 중에서 선택할 만한 선택지를 주고 고르면 그걸 투자를 하는 방법. 네. 이렇게 했겠죠. 자, 이번에 누가 이겼을까요? 이번에는 정말로 펀드 매니저가 이겼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일반 투자자도 아니고 네. 전문적인 펀드 매니저, 직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기간도 뭐 짧다 보면 사실 역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랜덤으로 한 것이. 근데 이제 1년 가까이, 10개월 정도 됐으니까 일반 투자자가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역설적으로 원숭이가 승리했습니다. 이번에도요? 네. 요때 장은 좀 하락장이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오기는 했는데 네. 원숭이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7%였어요. 네. 그런데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는 펀드 매니저들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3.4%가 나왔고요. 평균. 네. 4명의 평균이요.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 그냥 개인들이 하는, 그래도 나름 경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아주 처음 해보는 분들이 아니라 이분들의 평균 수익률은 심지어 마이너스 28.6%까지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네. 결국에 이제 앵무새의 경우나 원숭이의 어떤 모의 투자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얻게 되는 교훈이라고 할까요? 네. 말씀드린다면 둘 다 이제 단기 투자에 해당하죠. 뭐 2개월이 안 되고 뭐 1년이 안 되는 기간이니까 단기 투자이긴 한데 이 단기 투자에서조차도 어떤 잦은 단타 매매보다는 네. 우량주를 구입한 다음에 일정 기간 계속 보유하는 투자 전략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반증해 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금방 이해하실 텐데요. 네. 그 장이 열리고 아침에 장이 열리고 그 차트를 보고 있으면 계속 움직이잖아요. 차트가. 맞아요. 이게 꿈틀꿈틀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가 뭐 10분마다 보느냐, 1분마다 보느냐, 네. 10초마다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변동하는 횟수는 다르겠지만 특히 이제 장중에 보실 땐 대부분 짧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 구간을. 계속 꿈틀꿈틀 움직여요. 네. 그러면 주가가 막 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지 않으면 저 수익을 누리지 못할 것만 같은,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수익을 챙겨가는데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이성적인 판단,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꿈틀꿈틀 되는 걸 보고 그냥 나도 모르게 매수 주문을 넣는 거예요. 네. 반대로 하락장이 보이잖아요. 꿈틀꿈틀. 그러면 내가 계속 주식을 들고 있으면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나도 네. 모르게.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그 느낌 때문에, 감정 때문에 사실은 더 보유해야 될 주식, 기술적으로 조정받고 이제 더 추가 상승을 할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네. 감정상 그 느낌 때문에 매도를 해버리는 결과를 많이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펀드 투자자들조차도 원숭이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확신을 갖지 말고요.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한번 오늘 공부해 볼게요.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주식 관련 이론은 무엇이죠? 예,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죠. 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장기간의 주가 흐름 속에서 어떤 주가의 변동이 일정한 법칙 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적으로 움직인다. 그 규칙에 따라서. 이 이론은
기존의 기술적 이것도 뭐 한 가지 기술적 분석 중에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네. 기존의 기술적 분석과는 달리 차트 분석상에 나타나는 어떤 일정한 패턴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다. 아까 뭐 쌍봉 낙타 같은 건 그냥 그림 그리기였었거든요. 네. 과거에 이랬으니 지금도 비슷한 패턴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그냥 이유가 없이 그냥 결과만을 받아들이는 거였다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기술적 분석이긴 하지만 왜 이런 파동이 나타나는가 그 이유들을 좀 설명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시각을 갖게 해주고요. 네. 추세 완성 전에 아직 그 뒤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고점이나 저점이 대략 어느 선 정도에 나타날 거야라는 예측을 하는데 크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술적 분석보다는 좀 진일보된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딱 그 이름만 봤을 때 무언가 신뢰감이 느껴지지만 이 역시도 저희가 확신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어떤 이론이죠? 그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파동 원리는 크게 파동의 패턴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파동의 크기, 네. 이제 진폭이죠. 얼마만큼 높게 낮게, 그리고 지속 시간, 얼마 동안 지속이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중요한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인 형태의 주가 움직임은 이제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를 이루는 5개의 파동, 네. 그리고 하락 추세를 이루는 3개의 파동,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림에서 이제 주된 추세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동이 있고 반대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앞에 5개는 기본적으로 상승이잖아요. 네. 상승인데 계속 상승이 아니고 상승 약간 하락, 상승 약간 하락, 상승, 이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상승을 보이는 게 이제 충격 파동이라고 하죠. 어떤 추세의 방향과 같으니까. 반대로 하락할 때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충격 파동이 되겠죠. 네. 그래서 A와 C가 충격 파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1, 3, 5번 파동, AC 파동이 충격 파동이라고 하고요. 네. 반대로 2, 4 파동하고 B 파동은 추세랑 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상승할 때 하락, 하락할 때 상승이니까. 이런 파동들을 우리는 조정 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개 파동으로 구성된 상승 추세선이 끝나면 네. 반드시 3개의 파동으로 나타나는 하락 파동이 나타난다. 하락 추세선이 나타난다. 이로써 하나의 주기가 완성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가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주기는 또 더 큰 주기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네. 이런 식의 어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 한 등급 높은 주기의 1번, 2번 파동을 이 지금 완성된 파동 자체가 하나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또 다 모이면 또 중간 파동이 되고 중간 파동이 또 5개가 모이면 대파동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어트는 200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초장기 주기부터 몇 시간에 완성되는 초미세 주기까지 9단계 등급까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했고요. 네. 이와 같은 주가의 순환 파동을 분석을 하면 미래의 어떤 주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확하게 맞출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밴드 존을 예측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주가의 흐름을 또 차트로 확인할 수 있는데 차트에서 패턴이 보였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가가 무조건적으로 상승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락하지도 않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왜 음악을 듣다 보면 쿵짝쿵짝 하는 비트가 있잖아요. 네. 쿵이 상승이라면 짝은 하락 해서 계속 쿵쿵쿵이 아니라 네. 또는 짝짝짝이 아니라 쿵짝쿵짝 하는데 쿵이 강하면 상승하는 거고요. 쿵짝쿵짝. 짝이 더 강해. 쿵짝쿵짝 하면 하락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재밌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설명해 주실 이론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다음은 전망 이론이라는 건데요. 네. 이 전망 이론은 캐너맨이라는 사람하고
트버스키라는 사람이 함께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뭐 기대 효용 이론, 뭐 학계에서 얘기하는 기대 효용 이론의 이제 대체 이론으로 고안된 이론인데요. 뭐 그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요. 네. 사람은 절대적인 변화보다는 상대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사실에 기초해서 만든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섭씨 15도씨라고 할지언정 한겨울에는 이상 난동이라고 너무 따뜻해라고 느끼지만 네. 한여름에는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즉 사람은 변화에 반응한다는 것이 이 전망 이론의 기초입니다. 변화에 반응을 한다라는 게 전망 이론의 기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전망 이론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을까요? 좀 상대적인 특징인가요? 그렇죠.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제 가로축이 이익 또는 손실이고요. 제로점에서 플러스로 가면 이익이고 제로점에서 원점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하면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 네. 세로축은 느끼는 가치입니다. 근데 이득 쪽을 보시면 우편을 보시면 이득이 동일한 간격으로 늘어난다고 봤을 때 네. 느끼는 플러스적인 가치, 아무래도 이득이 늘어나면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좋은 가치를 가질 거 아닙니까? 네. 좋은 느낌을 받을 텐데 늘어나는 정도는 이득이 늘어날수록 동일한 간격만큼 이득이 늘어날수록 점점 높아지는 가치는 줄어듦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늘어나긴 하지만 늘어나는 정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네. 반대로 손실을 보게 되면 좌측으로 조금씩 원점에서 이동을 하다 보면 동일한 간격씩 움직인다고 봤을 때 처음에는 잃어버리는 가치, 내가 기분이 나빠지는 정도가 많이 떨어지죠. 네.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동일한 간격만큼 손실을 추가로 봤을 때 떨어지는 폭이 줄어들고요. 점점 줄어들어요. 네. 그렇게 이득에 관해서는 즉 위험 기피적이고 손실에 관해서는 위험 선호적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세 가지 특징으로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기준점 의존성이에요. 가치라는 건 항상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 대비 어떠냐, 좋냐, 나쁘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네. 또는 어떤 가치 척도에 비해서 딱 대봤을 때 어느 수준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는 기준점으로부터 변화 내지는 비교에 의해서 측정이 된다. 그래서 절대적인 부보다는 부의 변화, 부유함의 변화가 사람이 느끼는 효용이나 또는 비효용, 기분이 나빠지는 것에 그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민감도 체감입니다. 네. 이익이나 손실의 규모가 작을 때는 변화에 민감하죠.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즉 이익의 규모가 커지거나 손실의 규모가 커져버리면 오히려 그 변화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의 민감도가 작아진다라는 점입니다. 네. 세 번째는 손실 회피 경영인데 사람들은 손실을 같은 금액의 이익보다 더 크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손실에 민감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익이 정률적으로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그와 다르게 가치의 경우는 정률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뭐 일단 좀 쉽게 생각하시려면 가치를 뭐 기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네. 세 가지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득에 대해서는 위험 기피적이다. 이득이 많아질수록 더 어느 정도의 이득을 얻었다면 네.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내가 무릅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안정적으로 이익을 지키고 싶다는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손실에 대해서는 위험 선호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손실을 어느 정도 입었을 때, 조금 입었을 때는 상실감이 커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는 더 큰 손실에 대해서는 용감해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망했는데 뭐 빠질 거 뭐 이런 어떤 끝까지 가보자 이런 버티자. 마인드. 네. 예, 그렇죠. 이런 마인드가 생겨서 투자에 있어서는 만약에 내가 큰 손실을 한번 봤어요. 제로에서.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용감무쌍해져서 어차피 마이너스 50% 봤는데 뭐 어차피 남은 거 가지고 베팅 걸어서 크게 리스크한 투자를 해서 원금을 회복하든지 다 날리든지 뭐 이판사판이야. 네. 이러기가 쉽다는 겁니다.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핸드폰을 처음 살 때 살짝이라도 스크래치가 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보면요. 휴대폰이 성할 부분이 없어요. 다 상처를 입었을 때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도 적용될 수 있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들 같으면 아마 자동차가 아주 좋은 예일 거예요. 새 차를 그러네요. 뽑고 나면 네. 혹시 옆차가 문콕할까, 아이들이 지나가다 긁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베란다에서 내다보잖아요. 네. 네, 근데 한 달 지나봐요. 그러면 뭐 스크래치 날 만큼 나고, 이거 손톱으로 지우고요. 네, 뭐 스크래치 나든 말든 관심 없죠. 네. 네,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을 좀 잘 알고 있다면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너무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가장 이제 큰 손실을 피하는데 네. 예, 자기의 심리를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내가 이런 마음, 감정이 드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성향이구나.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 투자 방법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당연히 이제 손실을 크게 본 다음에도 이판사판이야 이런 게 아니라 네. 여기서 냉정해져야 돼라고 해서 어떤 감정의 치우침에서 좀 벗어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마치 손실을 보지 않았을 때처럼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합리적인 쪽으로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큰 손실을 피하거나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주식 투자 과정에서 네. 100만 원이 아니라 종잣돈 한 1000만 원, 1억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50%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오히려 더 감정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판 사판이야라고 했다가 실제로 뭐 잔고가 300만 원 이렇게 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손실을 크게 봤지만 물론 손실을 보지 않도록 사전에 잘 전략을 준비해 놓고 시장 변화에 맞춰서 대응을 했다면 가장 좋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투자를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누구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어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심리적인 어떤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이론으로는 또 무엇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까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이론은 프레임 효과입니다. 네. 뭐 굳이 번역하자면 틀짜기 효과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혹시 정현 씨 가족분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이제 선물 받아보신 적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네. 네, 없으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네. 만약에 선물의 내용물은 같아요. 근데 A 선물은 포장지를 예쁘게 하고 뭐 별도 붙여주고 네. 뭐 이렇게 색깔도 반짝반짝한 포장지를 예쁘게 포장을 했고요. 하나는 동일한 선물인데 네. 신문지로 그냥 대충 둘둘 말아서 스카치 테이프 하나 딱 붙여서 이렇게 뒀어요. 네. 자, 정현 씨는 어떤 거 갖고 싶으세요? 아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선물을 고르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고서는 대부분 A 선물을 선택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 프레임 효과는 사람들의 바로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결과인데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을 보고 감정상 더 좋게 느껴지는 선택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게 아마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나는 600만 원을 손해보는 게 결정이 났어요. 네. 나는 이대로 가면 그냥 600만 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600만 원 손해.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A와 B, 네. 그리고 C와 D. 그래서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요. C와 D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요. 제가 정현 씨한테 제시를 해볼게요. 네.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A는요. 100% 확률로 손해액을 200만 원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현재 600만 원 손해인데 네. 200만 원만큼은 덜 손해보게 하는데 그 확률이 100%예요. 100%예요. 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00만 원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대안 B는
3분의 1의 확률은 손해액 600만 원 전체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손해를 전혀 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확률상 네. 3분의 1만큼은. 네. 근데 나머지 3분의 2만큼은 손해액 600만 원을 그대로 봐요. 줄일 수가 없고. 네. 자, 정현 씨는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저요? 아, 이거 자, 너무. 잘 들어보세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대안 A는 600만 원 손해보는 상황에서 200만 원만큼은 손해액을 줄일 수 있어요. 그게 확률이 100%예요. 무조건 내 손해액은 400만 원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대안 B는 3분의 1 확률은 손해액 600만 원을 감소, 즉 하나도 손해를 안 볼 수 있다는 거고 네. 3분의 2만큼의 확률은 600만 원 그대로 손해본다는 거예요. 저라면요, 그냥 400만 원만 손해보고 말래요. A를 선택하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선택지를 드릴게요. 대안 C는 100% 확률로 400만 원 손해봅니다. 100% 확률로 400만 원 손해예요. 네. 자, 대안 D는 확률 3분의 1만큼은 전혀 손해를 안 봐요. 네. 3분의 2만큼은 600만 원 손해봐요. 아, 자, 선택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저는 좀 일관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도 그냥 400만 원의 손해만 볼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좀 특이한 답을 그래요? 해주셨어요. 네. 네. 이게 사실은 A, B, C, D 모두 다 동일한 결과거든요. 확률 값으로 보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알겠지만 네. 기준이 이제 600만 원 마이너스인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걸 기준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대안 A는 100% 확률로 손해액 200만 원 감소시킨다 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600에서 플러스 200이 되는 거죠. 네. 손해액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400이잖아요. 100%. 그렇죠? 그런데 대안 B는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3분의 1만큼의 확률로는 손해액이 600만 원 감소. 그러니까 즉 제로가 되는 거죠. 네. 600만 원 손해 보던 게 없어지는 거니까 3분의 1 곱하기 제로 네.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그 확률은 600만 원 손해 그대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3분의 1 곱하기 0은 0이니까 빼버리고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600이잖아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00 똑같습니다. 둘 다 마이너스 400인데 네. A는 확정적으로 마이너스 400인 거고 B는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600이 될 수도 있는데 기대값으로 마이너스 400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A를 많이 선택합니다. A를요. 예.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요. 좀 그래도 마이너스 600까지 가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대안 C로 가면 100% 확률로 400만 원 손해잖아요. 네. 그럼 이건 사실은 아까 대안 A랑 같아요. 그런데 표현이 다르죠. 네. 그리고 대안 D는 3분의 1 확률로 전혀 손해를 안 보고 3분의 2 확률로 600만 원 손해니까 대안 B하고 같습니다. 사실은 표현은 다르지만.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대안 C를 400만 원 너 손해 확정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네. 대안 A에서는 600만 원 손해 중에 손해액 200만 원을 줄여줄 거야. 확정적으로 손해가 줄어주는 것을 확정하는 식으로 표현을 했고 네. 대안 C는 400만 원 확정 손해야. 그래서 손해를 부각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 C와 D에서는 D가 또 더군다나 3분의 1 확률로 전혀 손해를 안 봐 이걸 강조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C와 D 중에는 오히려 D를 많이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레임 효과에서 얘기하는 어떤 포장에 따라서 표현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되더라. 실제로는 같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뭐 A와 C는 완전히 똑같은 대안이고요. 네. B와 D도 완전히 똑같은 대안이에요. 물론 A, B, C, D 모두 기대값은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 A와 C는 사실 같은데도 불구하고 A와 B를 제시했을 때는 A를 선택하는데 네. C와 D를 제시했을 때는 D를 선택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하게 평균과는 다르게 A와 C를 고르긴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결과값을 내놓을 수 있는데도 많은 분들의 선택이 엇갈리거나 혹은 흔들린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그러면은 선물을 하고 포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본질은 같아도. 그렇죠. 네. 같은 사진이라도 네. 사진을 넣는 액자, 그 액자의 뭐 어떤 재질, 플라스틱이냐, 어떤 철제냐, 그리고 색깔
그다음에 테두리의 두께, 맞아요. 그리고 사진 액자를 어느 배경에다가 공간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사진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동일한 투자 결과라고 할지라도, 물론 예측이죠. 동일한 어떤 투자 결과가 예측된다 할지라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어떤 표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감정적인 느낌이 확 바뀔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런 겉모습 혹은 뭐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기준점을 놓치고 흔들리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번 이론을 통해서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이론으로 또 정리를 해볼까요? 예, 마지막 소개해드릴 이론은 엘스버그의 역설입니다. 엘스버그 역설이요? 예, 이거 역시 사람 이름인데요. 이 엘스버그의 역설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제가 정현 씨한테 A, B 봉투 두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할 건데 어떤 거를 선택할지 답을 해주시면 돼요. 네. A 봉투 안에는 2만 원 또는 0원이 들어있을 확률이 각각 50%예요. 반반이죠. 네. 절반 정도는 2만 원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절반 정도는 0원, 아무 돈이 없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A를 선택하면 2만 원을 받던지 0원을 받던지. 네. 기대값은 10,000원이겠죠. 네. 2분의 1 곱하기 2만 원, 2분의 1 곱하기 0원. 그죠? 자, B 봉투 안에는 그냥 10,000원이 확정적으로 들어있어요. 100%. 네. 자,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걸.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인지. 네. 저는 10,000원을 택할래요. 10,000원을 선택하시겠죠. 네. 아마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기대값은 동일하잖아요. 심지어는 A를 선택하면 2만 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보통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대부분 연예인들은 2만 원을 택하죠. A를 선택합니다. 그래야 네. 재밌으니까. 네. 하지만 합리적인 판단은 사실 B거든요. 그럼 왜 B를 선택했는지 저한테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요, 확정적이라는 거에 끌렸어요. 사실 빵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10,000원이라도 꼭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10,000원만 받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A 봉투를 선택하면 0원이 될 가능성이 50% 있잖아요. 네. 근데 B를 선택하면 그럴 위험이 전혀 없어지니까 아마도 B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도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정현 씨처럼 B를 선택하고 이유도 불확실성을 난 좀 피하고 싶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느끼잖아요. 네. 그걸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 거죠. 그래서 엘스버그의 역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심리,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를 정리한 이론입니다. 네. 엘스버그의 역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률 싸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심리 싸움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엘스버그의 역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저희가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 또 다른 이제 예인데요. 네. 엘스버그가 사용했던 예입니다. 앞에 건 제가 만든 예고요. 두 개의 상자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1번 상자에는 빨간 공, 파란 공이 합쳐서 100개가 들어가는데 빨간 공이 몇 개인지, 파란 공이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어요. 몇 개씩 들어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2번 상자도 똑같이 100개가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거기는 빨간 공 50개, 파란 공 50개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정현 씨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복권이 있어요. 복권이 있는데 복권의 당첨 방식은 어떠냐면, 자, A1은 1번 상자에서 하나의 공을 꺼내서 그게 빨간 공이면 100원을 받아요. 네. A2는 2번 상자에서 하나의 공을 꺼내서 빨간 공이면 100원을 받아요. 둘 다 빨간 공을 꺼내면 100원을 받는데 네. A는 빨간 공이 몇 개인지 모르는 거고요. B는 50개, 50개니까 확률을 알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A1하고 A2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시행은 뭐냐면 B1, B2 상자가 있는데 B1에서 1번 상자에서 B1은 1번 상자에서 이제 공을 꺼내서 파란 공이면 100원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B2는 2번 상자에서 공을 하나 꺼내서 파란 공이면 100원을 받아요.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네. 빨간 공, 파란 공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A1, A2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B1, B2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정현 씨는 어떤 조합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A2, B2의 조합을 선택할래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그래도 50대 50이니까 네. 그 확률이 딱 정해져서 무언가 빨간 공을 뽑을 확률, 파란 공을 뽑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죠. 앞서 했던 얘랑 사실 비슷한데요. 네. 확률 값은 사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빨간 공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파란 공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1차 시도에서는 빨간 공을 걸릴 확률이 높지만 2차 시도에는 파란 공이 걸릴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서로 사실은 확률 값은 똑같거든요. 네. 그렇지만 1번 상자의 경우에는 빨간 공이든 파란 공이든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그렇죠. 하지만 2번 상자는 반반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적은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지입니다. 네. 마찬가지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불확실성이 좀 줄어드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심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 관련해서 박종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무리 있어서 오늘 중 꼭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리해 주시죠. 예, 뭐 아무래도 오늘 주제였던 랜덤워크 이론을 빼놓을 수 없겠죠. 제가 여러 가지 주식 투자 이론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이 하나만 선택한다면 제가 과감히 이걸 선택하겠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중요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술 취한 사람이 술을 마시고 걸을 때 좌측 우측 좌측 비틀거렸다고 다음번에 꼭 좌측으로 비틀거리는 게 아니다. 그런 것처럼 주가가 하락 상승 하락했다고 반드시 상승하는 게 아니다. 쌍봉 낙타 그림이 과거에 있었다고 지금 쌍봉 낙타에 한 75% 그려졌다고 나머지 25%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는 어떤 여러 가지 거시적인 지표나 주식 투자에 참고할 만한 여러 가지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 이 모든 것들을 종합 판단해서 예측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론적인 어떤 흐름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뒤에 설명해드렸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심리적인 어떤 이론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론들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만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 합리적인 예측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내가 예측했던 것대로 움직일 거라는 어떤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거대로 되지도 않을 수 있어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둔 다음에 플랜 B, 플랜 C를 항상 준비해 놨다가 예상 외로 움직일 때는 준비해 놨던 플랜 B, C로 가고 예측대로 됐을 때는 여유 있게 플랜 A대로 가면서 수익을 누리시고 하는 전략을 피셔라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중에 그래도 논리적인 부분이 좀 뒷받침되는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이론을 알려드렸었어요. 그래서 5개의 상승 파장과 3개의 하락 파장이 항상 반복되더라. 그리고 그게 단파, 중파, 장파, 초장파, 네. 초단파까지 해서 이 작은 그림에 또 포함이 되더라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신다면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주식이 어떤 주가 지수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밴드 요 정도에서 요 정도. 그래서 어떤 내가 수익을 적당하게 목표로 하는 수익을 정할 때 몇 % 수익을 누릴 수 있을지 추구할 수 있을지 또는 손절매 라인을 어느 정도에서 그어놓으면 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데 이 엘리어트 파동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주식 투자 관련 이론들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